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보좌진 성추행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장 의원이 무고를 강하게 주장하는 가운데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로까지 번지는 모습입니다. 전국을 돌며 정부 여당을 규탄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오늘 춘천에서 대국민 대회를 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전종원 기자, 민주당 장경태 의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죠. 네, 장경태 의원은 사실이 아닌 무고이자 음해라며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장 의원은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해 억울함을 거듭 호소했는데요. 어느 비서관이 다른 당 재선 의원 몸에 손을 대겠느냐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오히려 만취한 남성에게 폭력을 행사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의원은 야권에 의한 정치 공작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대반전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커뮤니티에선 피해 여성을 고소하자는 등의 글이 올라오는 등 2차 가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은 성폭력 2차 가해 정당이라며 장 의원을 제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정 기자, 국민의힘 소식도 좀 알아보죠. 전국을 돌면서 장외 여론전 중인 국민의힘, 오늘 강원도를 찾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오늘 강원도 춘천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엽니다. 일주일째 전국을 순회하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계엄 책임에 대해 무겁게 통감한다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힘을 합쳐 대여투쟁을 하자고 당내 단결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조사에 착수한 데 따른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조사를 두고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라고 비판했는데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대선에 패배를 딛고 일어나야 할 때 분탕질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한 얘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보좌관 성추행 논란 거세지고 있는데요. 장경태 의원 대반전의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 여부와 계엄에 대한 입장이 전국의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하민경 국민의힘 양천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 성추행 의혹, 지금 이게 정치 공작 국면으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보좌진이 가짜 사진을 공개적으로 올렸습니다. 피해자가 성추행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면서 고발하자는 글을 올렸는데요. 사진을 자세하게 보시면 이거 실제 영상이 아니라 가짜 사진입니다. 피해자인 여성 보좌관이 입고 있는 옷이 다르고 장경태 의원 정장도 진짜 사진은 파란색인데 어느새 검은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가짜 사진,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피해자에게는 상당히 큰 상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당연히 피해자한테 큰 상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피해자가 지금 이 사건이 작년에 있었는데 이제야 고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좀 공감이 갑니다. 예. 아마 장경태 의원이 민주당에서 정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또 재선 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좀 쉽사리 이렇게 고소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지금 막상 고소를 하고 나니까 정말 민주당에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사진, 가짜 사진을 저렇게 버젓이 올려서 마치 그 피해자인 여성이 장경태 의원을 팔로 감싸고 이런 듯한 이런 거짓 영상을 올리면서 피해자를 몰아가고 있는 것. 이것은 민주당의 고질적인 그런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성추행도 상당히 큰 문제고요. 지금 이게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원래 감찰단을 조사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감찰단 조사 아무것도 지금 진행되는 게 없고 오히려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은 무고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영상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을 도대체 무고로 고소를 한다라는 것인지 장경태 의원의 그 무고 고소하겠다는 그 말이 오히려 무고를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의 감찰단 조사는 좀 시작을 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런 돌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 게 정말 부담스러울 겁니다. 오늘 민주당의 조승래 사무총장이 감찰이 진행되고 있고 당은 말을 아끼는 게 맞다고 본다 이러면서 신중한 태도를 주문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 차원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중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그렇죠. 당은 빠르게 윤리감찰 지시를 당대표께서 내리셨기 때문에 윤리감찰 할 수 있는 이 감찰단이 뭐 외부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재빠르게 하면 신속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다소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네. 국민들께 드리고 싶고요. 최대한 빠르게 이 감찰 조사가 이루어져서 아마 지도부에 보고가 될 겁니다. 그 외부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걸 어떻게 바라본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장경태 의원도 뭐 본인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적극적으로 해명할 그런 자격이 있겠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조성래 사무총장이 언급했듯이 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이게 장경태 의원을 생각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굳이 뭔가 사건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그 전에 이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사견을 달아서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명백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장경태 의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경태 의원이 스스로 뭔가 이것을 극복하고 해결할 때까지는 당 차원에서 좀 자중하고 좀 조용히 있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게시판도 뜨겁습니다. 여권 성향의 온라인 게시판에는 이 피해 여성의 옷차림을 문제 삼거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 여성과 묶어서 막말을 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과거 민주당 인사들의 성비위 사건 때와 달라진 게 없다. 2차 가해가 도를 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여성이 뭐 젊은 저희 여성들이요, 뭐 짧은 치마를 입거나 아니면 뭐 파인 옷을 입거나 붙는 옷을 입거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정말 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 정말 이거는 가해자 시선에서 계속 보는 이런 부분 정말로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뭐 박원순 시장 때 그러면 또 얘기가 나왔던 게 있잖아요. 이게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 호소인이라는 그런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정말 피해자를 정말 괴롭게 했던 것, 이런 부분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잘못됐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다시 2차 가해 논란으로, 그러니까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정말 참 충격적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찰서에 준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가 됐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의혹 단계라는 걸 저희가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오거돈 박원순 시장 사태를 언급하면서 민주당의 고질적인 문제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뭐 여권 성향, 그러니까 민주당 성향의 게시판에서 뭐 여성의 옷차림을 지적하는 그런 것들은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잘못된 예.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여성이 어떤 옷차림을 하든 추행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그런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 의견이나 2차 가해나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혹시 그 지지자분들 중에서도 장경태 의원을 생각하고 지지해주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발언이나 지지의 말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아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지지하는 분들께서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이렇게 말을 아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 장경태 의원 본인이 한 유튜브에 등장을 했습니다. 대반전의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직접 밝혔는데요. 내용 들어보시죠. 저도 약간 졸린 상황이긴 했는데요. 네. 근데 어찌됐건 제가 그 대반전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어서 아, 지금 변호사분들하고 네. 해당 증거는 다 확보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사실관계들을 제가 밝혀야 될 예정이라 곧 그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히려 제가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아. 아니 어느 비서관이 다른 당 재선 의원의 몸에 손을 댑니까? 뭐 사실 그런 사람이 저희 보좌진도 그런 그렇죠. 사람이 없어요. 네. 아마 내일쯤이면 깜짝 놀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 자, 들으신 것처럼 장경태 의원 대반전을 위한 증거는 다 확보했다는 건데 이 피해자는 한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장 의원이 이런 상황을 뒤집을 만한 증거 제시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장경태 의원이 지금 이 시점에서 영상이 좀 나왔고 또 영상이 그게 일부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영상이 상당히 많은 부분의 분량이 찍혀져 있는 그런 영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런 가운데 도대체 어떤 대반전의 이제 증거를 제시할 것인가가
상당히 저도 궁금을 한데요. 이게 영상을 보다 보면 영상 자체가 이제 동의 없이 찍은 영상이다라고 하면서 장경태 의원은 그 자체가 무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영상이 참 중요한 것은 그 상태,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장경태 의원의 손이 이제 이쪽 여성의 이제 몸 쪽으로 가니까 아니 왜 거기 손이 이런 얘기도 사실은 담겨져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요. 장경태 의원이 지금 그러면은 대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뭐 좋아하는 줄 착각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할런지 정말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장경태 의원이 지금 현재 잃을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피해자를 뭐 가해자로 몰아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2차 가해를 하거나 이렇게 본인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그런 뭐 대반전의 그런 뭐 인터뷰 이런 자리는 아니었으면 네 합니다. 지금 장경태 의원의 페이스북 해명과 어제 유튜브 발언을 종합해서 보면 장 의원 주장은 이겁니다. 사진을 찍은 남자친구, 이 소위 말해서 도둑 촬영을 한 남자친구가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있는 동대문구에서 일하고 있다. 이 동의 없는 촬영을 한 사람이 국민의힘 소속은 아닌지 파악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상대방이 국민의힘 소속인 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뭐 사실 국민의힘 소속이건 아니면 민주당 소속이 아닌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본질과는 뭐 크게 다를 수 있죠. 다만 지금 뭐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에서는 타 정당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계획된 건 아니냐 뭐 이런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오히려 그런 거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발언들은 자제하는 게 전 맞다고 보고요. 다만 장경태 의원은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또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은 억울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저는 권한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뭔가 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개적으로 하기보다는 저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의 입장이나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TV조선에서 그 영상을 공개할 때도 피해자가 의사가 있기 때문에 네. 전체를 공개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피해자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자료나 이런 것들을 공개할 때도 좀 그런 것들 조심하면서 최대한 자기의 대신에 저는 장경태 의원이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자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피해자는 이 장경태 의원 팔이 자신 쪽으로 향하니까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왜 거기에 이런 음성이 녹음된 자료도 제출을 할 계획인데 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당연히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고요. 그 영상을 보면은 저도 약간을 봤는데 그 영상을 보면은 정말 거의 피해자는 한거불능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정신은 있더라도 몸이 이제 가누지 못하는 것을 이제 한거불능의 상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경태 의원이 바로 옆에 앉아서 그렇게 손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그런 영상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피해자가 얘기하는 그 부분이 만약에 경찰에 제출됐다면 이것은 당연히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고요. 도대체 여기에 어디서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 있는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장경태 의원의 제명과 사죄를 촉구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기다려보자는 입장인데요. 여야의 입장 들어보시죠. 지금 당장 장경태 의원을 제명하십시오. 그리고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당장 피해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지금 양측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단 감찰단의 조사를 기다려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당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장경태 의원 서울시당 위원장과 당원 주권 TF 위원장 등을 맡고 있고 법사위원이기도 합니다. 당의 중진이 될 모양새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 장경태 의원이 전력 외로 분류가 되게 되면 민주당에서도 좀 부담을 느끼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당직 말고 법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기소로 이어진다면은 저는 법사위원 상임위를 이동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네.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법사위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언행일치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근데 대신 장 의원이 맡고 있는 뭐 당직
그러니까 서울시당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당 위원장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지금 윤리감찰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직을 뭐 당장 내려놔야 된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아마 윤리감찰단의 감찰 결과가 이 지도부에 보고되면 지도부가 그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부가 판단한 다음에 아마 장경태 의원과 소통하지 않을까. 저희는 이 지도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저희도 자중하고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국민의힘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장외 집회에서 양양자 의원이 계엄을 방치한 걸 반성해야 한다라는 발언에 이 장외 집회에서 충돌을 낳았고요. 장동혁 대표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보시죠. 들어보세요. 계엄은 정당했다라고 저 편말을 들고 있는데 무슨 계엄이 정당했습니까, 여러분? 계엄은 불법이었습니다.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11월 여러분 다 2024년 12월 3일 우리는 흩어져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3일 우리는 모두 하나로 뭉쳐 있어야 합니다. 자, 3일 뒤면 계엄 1년이고 6개월 뒤면 지방선거인데 아직 국민의힘은 4분 5열입니다.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계속 나오는데 정작 장동혁 대표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장외 집회에서의 사과도 마땅치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심판뿐 아니라 국민에 의해서 정치적 해산까지 겪을 거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리고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저희가 굳이 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국민들께서 선거를 통해서 심판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뭐 작년 12월 3일 날은 흩어져 있었으나 지금 뭉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너무 공허하게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은 뭉치자고 말하면서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와 이 친한계 의원들을 축출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12월 3일 날은 흩어져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때는 친한계였습니다. 친한계 의원으로서 친한계 의원들과 함께 이 계엄 해제 투표를 하러 국회로 갔던 1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한 명이 아닙니까? 네.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갑자기 윤어게인 세력과 손을 잡고 본인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그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 갑자기 이 친한계 세력들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중질환하는 모습 사실 저희가 뭐 민주당이 국민의힘 굳이 건드리지 않더라도 국민들께서 정치적 심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치닫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건데 당원 게시판 논란도 또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11월이죠.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집중적으로 썼다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조사에 착수를 하면서 1년 전 사건을 왜 지금 다시 조사하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라는 말을 외부에서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 분열이라고 이제 계속해서 직격을 받고 있는 것이 뭐 친한계냐, 뭐 친윤계냐 아직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당 게시판에 대한 조사는 예전부터 사실 조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혼란을 상당히 많이 일으켰던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런 게시판에 대한 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조사를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은 저희가 그래도 내부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안고 가는 그런 부분이 더 크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를 내년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내부의 분열, 그러니까 저희가 패널로 나올 때마다 항상 묻는 것이 내부의 분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요. 저는 이 당 게시판의 문제가 뭐 한동훈 전 대표나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털고 가는 것이 우리 내부에 진짜 분열을 막고 화합하는데 오히려 저는 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번에 게시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치훈 대변인께서 국민의힘의 자중질환이 굳이 더불어민주당이 건들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해산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악재가 하나 더 있죠. 바로 모레 2일로 예정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심사입니다. 추경호 의원이 구속될 경우에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도 여론에서 힘을 얻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좀 향후 전국에 어떤 변수로 기능을 할까요? 글쎄요, 저는 추경호원이 구속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혐의는 저희는 명백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3일 날 계엄 선포된 지 30분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통화를 했고 그에 대해서 재판에서 뭘 물어봤습니다. 무슨 통화했냐 했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막상 계엄 선포하니 할 일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할 겸 전화했다라고 하는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해놨죠. 네.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원들 소집 문자를 받자마자 2분 뒤에 갑자기 집합 장소를 당사로 바꿨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전화해서 내려오라. 본회의장에서 나와라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 걸로만 봤을 때도 저희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기 때문에 구속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느끼실 때 국민의힘 차원에서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투표를 막으려고 했구나라고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위헌정당으로 갈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18명의 의원들과 함께 계엄 해제 투표에 함께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이다. 계엄 해제 투표에 가지 않은 정당이라고 몰아세우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 차원에서도 정무적으로 좀 판단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주도하는 1인 1표제 당원 당규 개정에 반대하는 민주당원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 사퇴 요구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직접 보고 오시죠. 당원 100% 중용, 투표한 사람은 고작 16.7%에 불과합니다. 이게 어떻게 당원들의 압도적 찬성이란 말입니까? 나머지 83%의 당원들은 당원이 아닙니까? 이런 행태를 저지르는 정청래 당대표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청래는 사퇴하라! 자, 1인 1표제 당원 당규 개정에 반대하는 민주당원들, 이 정청래 대표는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가 본인의 당대표직 연임을 위해서 세를 늘리고 있는데 급급하다는 건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1인 1표제로 가는 것 자체를 정청래 대표가 개인적 욕심 때문에 한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이 대의원제가 사실상 무력화되게 된다면 이런 영남 지역이나 민주당의 당원들이 적은 지역의 목소리가 아무래도 이 과소대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도 분명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1인 1표제로 가자, 당원의 권한을 주자, 더 많이 강화하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반발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TF를 지시를 했고 뭔가 이런 의견들을 수렴하라고 했기 때문에 대의원 제도를 좀 유지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전국 정당으로서 가기 위해 우리가 취약한 지역의 목소리를 좀 담아낼 수 있는 방안들을 적절히 보완을 해서 이런 1인 1표제가 아닌 약간의 보완적 중간 단계로 좀 수정안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이 1인 1표제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도 이걸 또 왜 순방 중에 했느냐. 그러니까 시기적인 그렇죠. 문제의 비판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을 정청래 대표께서 좀 거친다면은 저런 좀 반대 목소리도 좀 잦아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서고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여권의 이제 대표가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본인의 인기에 부합하도록 자꾸 이제 당을 끌어갈 수 있을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시점뿐만 아니라요. 또 이게 전 투표에 대한 이제 투표를 할 때 그 10월 달 요 한 달에 이제 가입을 한 그런 당원들에게도 이제 투표권을 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는 많은 지적이 있거든요. 이게 1인 1표제를 하면 좋은 점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10월 한 달 당원들 다 들어와서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편을 많이 끌어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좀 잘못 흔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최대 온라인 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고객 개인정보 3,370만 개가 유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이 무단으로 서버에 접근해 유출한 걸로 파악됐는데 소비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정은아 기자입니다. 쿠팡에서 무단으로 유출된 고객 계정은 모두 3,370만 개. 이름과 이메일을 비롯해 주소, 배송지 정보 등입니다. 처음 유출된 시점은 지난 6월 24일. 해외 서버를 통해 무단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게 쿠팡의 설명입니다. 앞서 쿠팡은 지난 20일 외부 해킹 흔적은 없고 비인가 접근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번 해킹 핵심 관련자가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사건 발생 직후 한국을 떠나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조사와 책임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쿠팡 측은 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정보는 안전하다고 설명했지만 소비자들은 불안합니다. 성명, 주소, 그다음에 전화번호 이 정도만 해도 이걸 가지고 그 다른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스미싱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높거든요. 온라인에서는 집단 소송을 위한 카페도 개설되면서 현재 한 카페의 회원은 4만 명이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전례 없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쿠팡 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된다면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자, 지금 북한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북한을 보다 시간에서 생생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8일 이 갈마 비행장에서 북한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딸 주애가 동행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처럼 가죽 롱코트를 입고 모든 일정에 함께했는데 이게 석 달 만에 등장을 했다고 해요. 네, 그렇죠. 지난 9월 초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에서 한일 전승 80주년 기념 행사, 열병 행사가 있었고 김정은이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때 당시 딸이 동행하느냐 여부를 놓고 상당히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따라갔거든요. 공개가 됐죠. 물론 이 막내에 서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한 석 달 가까이 지금 노출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죠. 무슨 일이 있나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월, 11월 북한이 굉장히 정치 일정이 중요한 정치 일정들이 있었잖아요. 10월 달에 80주년, 당 8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고 네. 그리고 또 11월, 12월은 이제 8기 북한 노동당대회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시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초점을 김정은에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딸이 좀 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딸 주애가 방송에 노출되는 횟수가 김정은 위원장을 따라잡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데요. 북한 방송에 소개되고 있는 딸 주애의 모습 보고 오시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열병대원들과 경축 대표들이 영광의 시각을 기다리고 있는 광장 주석단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아버지 원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준공식장에 도착하시자 폭풍 같은 만세 함성이 터져 올랐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기념 행사에 참석하시어 장병들을 축하 격려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자제분께서 동행하셨습니다. 자, 이 딸 주애가 북한 조선중앙TV에 처음 등장한 게 2022년 11월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3년 동안 총 600일 이상 모습을 노출했다라고 해요. 센터장님께서 저희 뉴스 현장 나오셨을 때 아직 후계 구도가 완성된 게 아니고 후계자로 예단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노출이 점점 더 잦아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2022년 11월이죠. 평양 순안공항에서 이제 화성 17형 ICBM을 발사하는 현장에 처음으로 노출이 된 이후에 지금 일본 매체에서 이걸 분석을 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북한 매체에서 얘기한 것은 김정은이 후계 세대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도 애쓰는 자유로운 지도자다라는 걸 강조했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노출되는 것으로 봤을 때 방금 노출된 이 북한 방송을 보면 김정은의 호칭이 달라지거든요. 사랑하는 자제분에서 존경하는 자제분으로 바뀌어요. 이걸 보면 주애가 후계자인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4대 세습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평양에서는 여러분 자주 가시는 이 스타벅스 매장을 본딴 카페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요. 원목과 가죽을 활용한 인테리어 그리고 상당히 낮은 톤의 조명이 스타벅스 매장과 상당히 흡사하고요. 음료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딸기 라떼 등을 판다고 해요. 카페 이름이 뭔지 보니까요. 미래 리저브라고 합니다. 북한이 저희가 기억하는 모습은 늘 미국을 향해서 맹공을 퍼붓는데 또 미국 문화는 저렇게 향유를 하고 싶나 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미국을 뭐 철천지 원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스타벅스 매장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저걸 보면서 근데 한국에 저기 평양이 한국이 됐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이게 이제 미국 문화를 따라하거든요. 디즈니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따라하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제 이 일명을 달리한 아버지 김정일도 한국 영화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지금 뭐 김정은 잠 안 오면 아마 우리 그 OTT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인간의 기본 본성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아무리 미국을 원수라고 그러고 한국과 교전국 관계라고 얘기를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드라마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자유로운 지도자라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그걸 열어놓는 게 오히려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사 먹기에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 보이는데요. 커피 3잔에 25달러, 그러니까 한 잔에 12,000원 수준으로 전해지는데 특히 사은품도 눈에 띕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 라부부를 미끼 상품으로 내걸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커피 마시는 손님들에게 구매권 1달러에 팔고 100개가 모아지면 라부부와 교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달러, 10만 원 넘게 내야 이 구매권을 구매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커피값까지 합하면 거의 100만 원 넘게 써야 되는 거거든요. 해외 수입품들이 북한에서 이렇게 비싸게 팔리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북한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평양의 특권층, 정말 소위 말하는 돈주라고 하는 사람들 말고는 쓰기가 어려운 것이고 아마 이건 또 관광객들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이제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은 북한의 해외 상품들이 잘 팔리냐, 그 비싸게 팔리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좋아하거든요. 서로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 제품들, 특히 북한 주민들이 선호하는 이런 제품들은 원래 가격보다 훨씬 많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렇게 팔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또 북한에서는 요즘 노래방도 인기라고 합니다. 대만의 한 유튜버가 북한 여행기를 공개했는데요. 한복을 입은 여성 직원이 무대에 올라서 노래를 부르면서 환영 공연을 펼치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다른 유튜버도 이제 북한의 노래방을 소개를 했는데 노래방 가면 저희가 노래를 리모컨을 눌러서 부르잖아요. 그 리모컨을 보니까 한국의 금영 노래방 리모컨이고 리모컨 조작 화면과 구성은 우리나라 기기랑 동일하다고 합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의 유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적대적인 두 국가론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데 내부 실상은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은 이제 적이야. 그리고 저 사람들 거 봐도 안 되고 절대로 따라하면 안 돼. 그건 뭐냐면 김정은이 정권과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반영하는 것인데 우리를 적대적이라고 그러면서 실제 우리 제품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제재의 구멍이 뚫렸다라고 하는 우려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김정은이 저렇게 적대적 이국가론 얘기하지만 그건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헌법에 명시한 대로 자유와 통일이라고 하는 기치와 그 꿈과 목표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과 북한 소식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인 유경수 여사가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육 여사가 생전 설립한 유경재단이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임희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첼리스트 박진우 씨가 박수갈채를 받으며 무대에 오릅니다. 지난 2015년 9살의 나이로 유경 전국 어린이 음악 콩쿠르에서 대상을 수상한 진우 씨는 현재 서울대 기악과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유경재단 푸른 꿈 탐험대 오케스트라도 다음 무대에 올라 지휘자의 손짓에 맞춰 연주를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생으로 구성된 단원 대부분 악기를 잡은 지 1년도 안 됐지만 무대는 수준급입니다. 이런 큰 이제 공연에 아이가 참석하게 돼서 기쁜 마음, 약간 설렘 반, 걱정 반, 줄이나 떨지 말고 자랑스러워. 잘해? 아동복지에 힘을 썼던 유경수 여사가 생전 설립한 유경재단이 탄생 100주년을 기리는 음악회를 연 겁니다. 공연에는 2달 전부터 사전 신청을 한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유 여사를 추억하는 어르신들도 공연을 즐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존경하고 다 부모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마음속에 있습니다. 컵하고 사진도 샀어요.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왔죠. 좀 궁금한 것도 있고. 유경재단은 이번 음악회가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고자 한 유교사의 정신을 기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문화를 나누자는 취지로 기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온화한 휴일을 즐길 수 있겠습니다. 한낮에 대부분 지역이 15도를 웃돌며 어제보다 또 평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12월의 시작과 함께 기온이 뚝뚝 떨어지면서 겨울 추위가 찾아올 텐데요. 수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동해안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메마르고 있습니다. 밤부터 바람까지 강해지기 때문에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중부는 흐리겠습니다. 수도권은 종일 대기질이 탁하겠고요. 강원과 충청은 오후부터 차차 대기질이 나빠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5.6도, 대전 1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겠습니다. 주중반 강추위와 함께 서해안 중심으로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30일 일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